자, 원자의 세계. 앞에 부분이 계산하는 게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연습하셔야 될 거고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원자의 세계. 원자는 1803년도 돌턴은 원자설을 주장을 합니다. 원자설. 원자설에서 자,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뭐 그게 아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뭐 질량 보존 법칙이나 일정 선분비 법칙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면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질량비를 결합하려면 어떤 하나의 원자의 질량이 다르면 안 돼요. 원자의 질량이 똑같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야지 항상 일정하게 질량비가 일정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이 사람이 원자를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1803년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정조시대 뭐 이런 때예요. 뭐 이런 때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양이 확실히 과학이 발달했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조시대 때 이제 정약용이 뭐 기중기 만들어서 뭐 화성 쌓고 이럴 시대에 원자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랬는데 이제 한 100년 정도 흘러서 이제 100년 정도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발견합니다. 전자. 19세기 말 과학자들 이제 톰슨이 전압을 걸어주니까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주니까 음극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더라라고 이제 이상한 빛이 사실 이 빛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형광물질을 발라 놓으면 뭐가 나와서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형광물질 발라진 곳이 빛나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음극에서 나왔잖아요. 음극에서 고전압을 걸어뒀을 때 음극에서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음극선이다라고 해요. 음극선. 빛선자를 써서 어떤 빛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 톰슨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자, 근데 음극선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일단은 이 음극선이 직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직진한다라는 거예요. 직진 안 하면 그림자 안 생깁니다. 직진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이게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휘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극 쪽으로 휘죠.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런 거 이용해서 텔레비전 만드는데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라는 것은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대보면 아는데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자거든. 전자의 움직임이랑 전류 움직임이랑 반대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N에서 S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그럼 오른손 법칙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하면은 밑으로 힘을 받아요. 밑으로 힘을 받아서 진짜로 휩니다. 자기장 속에서도.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로 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직진성이 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중요한데 바람개비를 돌려요. 바람개비가 돌아가. 이게 여기 놔두면 따다다닥 돌아가요 이게. 근데 이건 빛을 아무리 쏴준다라고 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질량을 가진 입자다. 처음에는 어떤 빛이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이름을 음극선으로 붙였지만 이게 입자구나. 입자성이 있구나. 그래서 얘를 전자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자를 발견합니다.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주 작은 입자 흐름, 그게 전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톰슨 전자를 발견했다. 근데 비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질량이랑 전하량의 비를 측정했어요.
이게 휘는 정도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 자, 아무튼 비전하는 뭐 1g당 전하량이 몇 쿨롱이 있냐. 전하량은 쿨롱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 비율을 측정합니다. 비율을 측정했고 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전자는 모두 원자를 이루는 입자의 한 종류임을 밝혀냈다.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했다. 자,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게 예전 책에는 좀 상세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아무튼 밀리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뒤에 심화 내용이 나와 있긴 하네. 잠깐만 보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심화 내용에 옛날에 이제 브라운관 TV라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은 다 평면 TV인데 앞 뒤에가 이게 볼록한 데가 있어. 그럼 거기서 그 텔레비전은 이 뒤에서 전자총을 쏴. 전자를 따다닥 쏘는데 전자총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휘어요. 이게 이렇게 그게 형광 스크린에 맞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 사실 이게 훨씬 어려운 기술일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이게 플러스 이제 뭐 RGB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어. 레드, 그린, 블루. 전자가 여기서 와서 딱 맞잖아. 그럼 얘가 반짝해. 레드가. 여기서 맞으면 여기 맞으면 그린. 여기 맞으면 블루. 근데 이거를 반짝반짝 하는 거를 화면으로 구성한다라는 소리예요. 나는 이게 내가 전자공학과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요, 사실. 이렇게 전자총을 따다닥 쏴가지고요,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화면이 된다라는 거. 신기한 일이죠. 그걸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여기서 전기장과 자기장 이런 그 세기를 조절하고 그러면은 이 비율을 이게 질량에 따른 전하량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질량에 따른 전하량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g당 그러니까 전자가 1g이 있으면 1.76 곱하기 10의 8승 쿨롱이 나온다라는 소리야, 이게. 전자가 1g어치가 있으면 전하량은 1.76 곱하기 10의 8승 쿨롱이다. 전하의 양이. 그 다음에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제 기름방울을 쏘면서 기름방울에 전하를 띠게 만들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만들어. 기름방울에. 근데 기름방울은 사실 질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있고요. 중력이 있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전하량이 있으면 음전하기 때문에 위쪽에 플러스 극이 걸려 있으면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원의 그 전류를 조절을 해가지고 기름방울이 여기 둥둥 떠있게 만들어. 기름방울이 여기 들어왔는데 현미경을 보면서, 망원경이라 되어있는데 망원경 아니고 현미경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얘가 둥둥 떠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랑 얘의 힘이 똑같다라는 거고, 근데 힘이 똑같으려면은 얘가 가지는 전하량이 얼마여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과 전기력이 같다라고 놓으시고 전하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해. 이거를 여러 번 실험해. 근데 항상 이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의 정수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정수배라는 거는 이게 기본 전하량이라는, 기본 전하량. 항상 이거의 배수라는 거는 이게 가장 작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얘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질량을 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1g일 때 이건데 전자 한 개는 요거니까 질량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하나의 질량도 알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139쪽에 톰슨은 전하, 비전하, 질량과 전하의 비율을 알아내고, 밀리컨은
전자 한 개의 기본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 이게 기본 전하량이거든요. 예. 보통 이걸 2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알아냅니다.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질량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밀리컨은 이제 뭐 노벨상 수상하고, 물론 톰슨도 노벨상 수상합니다. 언제 수상했다 나오진 않지만. 자, 하여튼 전자 발견, 첫 번째 전자 발견. 예, 두 번째 원자 핵의 발견인데, 원자 핵 발견할 때 이제 양극선을 먼저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요. 일단 골트슈타인이 양극선을 발견합니다. 전자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플러스 극에서도 뭐가 고전압을 걸어주면 튀어나온다, 이런 걸 발견해. 그거를 양극선이라고 했는데 그 정체가 뭔지 파악은 못했어요. 그냥 발견만 한 거야, 골트슈타인은. 근데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러더퍼드는 이제 톰슨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톰슨도 물론 이제 대단한 과학자이고 러더퍼드도 대단한 과학자인데, 일단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입자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알파 입자는 알고 보면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헬륨의 원자 핵. 이게 방사성 물질을 여기 납상자에 넣어놔. 납상자에 방사성 물질은. 그럼 방사성 물질이 붕괴가 되면서, 라듐 이런 방사성 물질이 붕괴가 되면서 알파 입자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나올 때 여기 앞에 얇은 금박을 이렇게 놔두는 거야. 금으로 만든 되게 얇은 금박 되게 얇게. 자,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요런 게 뭐 요런 물질이 있으니까 원래 이 사람은 다 대부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 다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파 입자라는 게 원자가 있으면, 톰슨의 원자 모형이 원래 있거든요. 사실 톰슨의 원자 모형이 뭐 이렇게 마이너스 이제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그런 원자 모형을 생각하고 한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성을 띠는 건 알거든요. 그 알파 입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균일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거다, 이렇게. 근데 어쩌다가 이제 미는 힘 같은 게 발생하면 좀 쉴 수는 있다. 좀 쉴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냥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물론 대부분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기 이런 데가 생기는 거야. 여기 막 튕겨내는 애가 튕겨내는 애. 응? 뭐 2만 개 중에 1개 정도는 이제 큰 각도로 휘었다. 그럼 나 같으면 휘었네, 2만 개 중에 1개니까 뭐 어쩌다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를 이제 러더퍼드는 이제 이렇게 휘려면 전체 질량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하고, 알파 입자라는 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걸 튕겨내려면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통과하는데 이렇게 크게 각도가 휘는 거는 알파 입자를 튕겨내야 되거든요. 튕겨내려면 이 원자의 전체 질량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알파 입자는 상당히 무거운 입자이기 때문에 러더퍼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매우 놀라웠다. 그것은 마치 한 장의 종이에 15인치 포탄을 쏘았는데 그걸 튕겨져 나오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한 겁니다. 원자 핵. 자, 그래서 원자 핵의 크기는 이 그림에 그려진 것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림에 그려진 것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10의 5승분의 1이야. 10의 5승분의 1. 원자의 크기가 보통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를 1 옹스트롬이다 라고 해. 이렇게 옹스트롬. 이건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나노미터를 하면 0.1 나노미터. 왜냐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원자 크기가 보통 요만한데 그거에 10의 마이너스 5승배를 해 주셔야지 원자 핵의 크기나. 원자 핵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원자 핵. 근데 이게 부피비잖아. 부피비 이건 길이비고요. 부피비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10의 5승배의 세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의 15승배 부피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원자가 약 200m 한 야구장 많았다. 야구장 200m는 아니겠지만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타디움 많았다. 그거에 10의 마이너스 5승배. 그럼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0.002m. 그러면 이제 2mm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그냥 비어 있어요. 원자가 있는데 원자 핵은 요만하고 나머지 다 비어 있어요. 전자는 더 조그매가지고 원자 핵보다 더 조그맣기 때문에 원자가 전체가 비어있는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원자가 비어있구나. 이런 물질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성자 처음 발견한 건 골트슈타인이라고 했는데요. 양성자의 정체를 밝힌 거는 러더퍼드예요. 러더퍼드. 원자 핵 발견한 것도 러더퍼드고, 얘가 양성자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도 러더퍼드가 밝힙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하고 똑같은데, 전자 한 개랑 똑같은데, 전자는 마이너스성인 거고 양성자는 플러스성인 거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전자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전자의 1837배다. 양성자가 훨씬 더 무겁고. 자, 그래서 양성자의 정체를 밝힌 것은 러더퍼드입니다. 자, 중성자는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밝힙니다. 근데 예언은 또 러더퍼드가 해요. 러더퍼드가 엄청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중성자를 예언은 또 러더퍼드가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언하냐면, 헬륨의 그 원자 핵은 질량으로 따지면 수소의 4배인데 전하량은 2배야. 그러면 이제 양성자는 2배가 있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왜 질량은 4배냐? 전하량은 나타내지 않고 질량만 가지고 있는 중성자가 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데 헬륨은 양성자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중성자도 2개 있어. 보통 헬륨이. 그래서 전하량은 2배인데 질량은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밝힌 사람은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러더퍼드의 또 제자야. 러더퍼드의 제자. 톰슨, 러더퍼드, 체드윅. 엄청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 실험실이 엄청 대단한 실험실인 겁니다. 다 노벨상 탑니다. 자, 그래서 중성자도 발견했다. 근데 알파 입자를 베릴륨 방막에 충돌시켰을 때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중성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드윅이. 왜 원자폭탄에 중성자가 필요하냐면, 이제 핵을 분열을 시키려면, 핵의 분열이 되려면 어떤 입자가 와가지고 꽝 부딪히거나 해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전자는 사실 부딪힐 수는 없고요. 부딪혀봤자 별일이 없고요. 원자 핵이나 뭐 알파 입자나 이런 거를 부딪히려면 얘는 플러스성이고 얘도 플러스성이거든요. 밀어내니까 안 부딪혀요. 잘. 근데 이제 중성자는 전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중성자를 흡수한 다음에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성자에 대한 권위자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원자핵 속에 있을 때 안정하지만 원자핵 밖에 있을 때 매우 불안정하여
질량은 전자의 1837배로 양성자 비슷하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일단은 세 가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요 당시에 전자와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은 러더퍼드, 원자 핵 내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발견을 했고, 전자는 보통 2로 이렇게 기호를 쓰고요. 중성자는 N 쓰고, 양성자는 P 씁니다. 전하량은 둘은 똑같아요. 상대적인 전하량. 근데 질량은 지금 얘가 10의 마이너스 28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24승이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가벼운 거죠. 1837분의 1 정도 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띄고 있다. 기본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 자, 원자 핵의 안정성. 근데 중성자는 뭐하러 있냐면 원자 핵 내에서 양성자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역할을 해요. 중성자가. 그러니까 수소는 중성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헬륨부터는 꼭 중성자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헬륨 3도 있고 헬륨 4도 있긴 해. 근데 하여튼 중성자 역할은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강한 핵력을 발휘해서 양성자 중성자들 간에 인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성자의 역할입니다. 원자번호 표시. 현재까지는 이제 118종의 원자들이 발견이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 번호를 먹일 때 양성자 수로 번호를 먹입니다. 양성자에 의해서 성질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수헬, 리베, 봉탄, 질산, 분해, 나만 알지, 펩시, 콜라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나만 알고 인왕, 칼 이렇게 뭐 외우셔도 되고, 20번까지는 아시는 게 좋겠고, 원자 번호를 쓸 때는 이제 왼쪽 아래에다 쓰는 거예요. 왼쪽 아래. 이게 원자 번호입니다. 왼쪽 아래가. 그 다음에 원자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네,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는 관여를 해요.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인데, 자, 그래서 1번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우라늄 92번인데 그럼 전자가 92개를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성 원자에서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같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습니다. 근데 질량수는 이제 무거운 정도인데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이게 질량수지 질량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쓰고, 질량수는 위첨자로 왼쪽 위, 원자 번호는 아래 첨자로 왼쪽 아래. 여기는 이제 전하량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원자 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그냥 화학적으로는 같아요. 사실 양성자 수가 같다라는 거는 화학적으로는 같습니다. 화학적으로 같은 원소야. 그래서 이거 원래 그냥 수소라고 부르면 돼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이름을 이제 좀 구별해 주기 위해서 중수소, 무거운 수소다라는 거고, 삼중수소는 뭐 한 3배 무겁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화학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먹는 물 한 잔에 이게 뭐 99% 있으면 여기 한 1% 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수소가. 자, 평균 원자량은 평균 값을 더해주는 거고요.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더해서 평균 값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비율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수소가 많죠.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까운 거죠. 탄소는 12가 많아요. 12가 98.9%래. 그럼 12에 가깝고, 질소 14가 많아요. 질소 14. 산소 16에 많습니다. 염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걔는 왜 그런가 싶긴 한데 그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평균 원자량은 35.5로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원자량 계산할 때 1, 12, 14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근데 염소랑 이제 다른 애들 좀 있어요. 한 10% 넘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무시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뭐 리튬이었나? 하여튼 어떤 것들은 이제 몇 점 1 되어 있는데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붕괴가 잘 되는 동위원소 말하는 거예요. 동위원소 가운데 방사능 붕괴가 되면서 금방 없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단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좀 물리적인 성질들이 다른 원소들,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하고, 동위원소 가운데서도 붕괴가 잘 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건강에 해로울 수는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다 이용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실험도 하고 그런 걸 활용합니다. 여기는 넘어가도 되고요. 내용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전자 음극선관 실험을 통해서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나오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 이걸 발견하였고 이 입자를 전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음극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입자라고 써 있으니까 이 입자를 전자라고 했다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음극선은 요 실험은 이제 직진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고요. 이거 플러스 그룹 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거 톰슨이 이제 전자 발견했고, 원자핵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내부가 대부분 이제 빈 공간인데 플러스 전하를 띄면서 대부분 빈 공간이다. 이를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원자핵 속에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로 양성자는 러더포드가 그 존재를 확인하였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골트슈타인. 그 다음에 이건 중성자겠죠.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있고 러더포드가 예언하고 최대육이 발견하였다. 자, 원자 번호와 중성 질량수.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랑 같은 거고요. 질량수는 이제 Z라는 기호를 쓰긴 합니다. 질량수는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이다. 동위원소는 양성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말하고, 수소는 이제 이렇게 쓰시고 왼쪽 위첨자가 이제 질량수가 되는 거죠. 평균 원자량은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을 곱해서 평균값을 나타낸다. 자, 148에서 149 문제 좀 풀어봅시다. 봅시다. 얘는 이제 직진성, 가는 직진성, 나는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골라라. 음극선 질량 가지고 있다는 나고요.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는 건 다고요. 직진한 성질 있다. 가. 나, 다, 가 이렇게 매칭 하시면 되고요. 짝지어 주시면 되겠고, 자, 알파 입자. 자, 실험으로 밝혀진 입자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거는 이제 원자핵을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소로 이동하는 입자 흐름 전자 발견한 거고요. 자, 플러스 극에서부터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양극선을 의미하는데 양성자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뭐 베릴륨 방막에서 뭐 그 전하를 떼내지 않는 입자가 나왔다. 뭐 이러면 이제 중성자를 발견한 겁니다. 자, 대부분 알파 입자는 산란되지 않고 직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2만 개 중에 하나씩은 2만 개 중에 한 개씩은 90도 각도 이상 큰 각도로 산란한 입자를 발견하였다. 예, 그런 애가 있다라는 것은 원자핵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게 아니고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요. 원자핵은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고 거의 다 통과하니까. 근데 그렇게 튕겨내려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 질량의 부피의 대부분 아니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4번 자 중성자가 10개면은 얘는 이제 양성자가 8개면 전자도 8개죠. 예, 질량수는 뭐 1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11개면 양성자 11개고요. 중성자가 지금 질량수가 12개이기 때문에, 23이기 때문에 중성자는 22가 되고, 그쵸? 10이네, 12가 되고. 전자수와 양성자수는 같습니다. 근데 이거 2개 더하면은 질량수가 돼야 되죠. 35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리튬인데 양성자수는 요게 양성자수 원자번호, 중성자는 7에서 3 빼서 4 써야 되고요. 전자는 3개. 7이 이제 질량수기 때문에 그렇죠. 질량수니까. 자, 지금 얘는 질량수가 똑같은 거죠. 지금 얘는. 질량수가 똑같은 거고요. 양성자는 다릅니다. 예. 얘는 뭐 8번이고 얘는 이제 9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다르고요.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질량수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다 다릅니다. 예. 중성자는 얘는 10개고 얘는 얘는 9개네요. 예, 9개네. 다 다르네. 그 다음에 7번에 자, 이거는 이제 수소의 동위 원소고 질량수가 같은 게 아니라 핵의 전하량 플러스 1로 같습니다. 화학적 성질도 같아요. 화학적 성질 같습니다. 뭐 얘네가 다 물이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된다. 뭐 이런 거 같고요. 근데 물리적인 성질은 달라요. 뭐 밀도나 아니면 뭐 질량이나 이런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좀 어려운데요. 자, 물 분자의 종류는 몇 가지냐? 어려운데. 물이 일단 H2O로 있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H2O로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질량이 다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물 분자의 종류긴 한데, 예. 질량이 다른. 자, 봐봐요. 예. 산소랑 수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되는 거야. 근데 산소가 16, 17, 18이 가능한데 16짜리가 온 거예요. 근데 수소가 1, 1이 올 수 있어요. 1, 1. 근데 얘는 1인데 얘는 2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이나 2, 1이나 그거는 사실 별로 다를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얘가 1인데 얘가 3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2인데 2가 올 수 있어요. 2인데 3이 올 수 있어요. 3인데 3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산소가 16짜리 산소가 왔을 때 총 6개가 올 수 있어요. 6개. 질량이 다르는 빼야겠다. 이게 질량이 다르는 빼야겠네요. 그러니까 16짜리 산소가 왔을 때 요렇게 붙어있는 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16도 되는데 17도 되고 18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18가지의 물 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물론 얘가 제일 많아요. 사실 얘가. 이 물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비율이 제일 많기 때문에. 18가지가 맞고요. 지금 이제 종류가 다르다고 표현한 게 맞네요. 이게 질량이 다르니라고 표현하면은
같은 게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니 맞네. 자, 염화수소는 좀 쉬워. 왜냐면 염화수소는 HCl이기 때문에 CL에서 올 수 있는 애가 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세 개가 있고, 그래서 총 6가지가 HCl 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9번. 자, 양성자수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중성인 원자. 그러면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같으면 되죠. A, B, C, D 다 같네. 중성자는 체크 안 해도 되죠. 걔는 원래 전하가 없으니까. 질량수가 같은 것은 요거는 33. BC네요. BC. 33. D는 49.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것은 AB랑 CD입니다. AB랑 CD. 왜냐면 AB는 이제 수소고요. CD는 이제 헬륨인데 이게 동위원소 관계에 있습니다. 둘 다. 원자 번호가 같은 것은 마찬가지네요. 원자 번호가 같다라는 건 양성자수가 같고 동위원소라는 거죠. AB랑 CD. 자,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 이것도 이제 AB랑 CD입니다. AB랑 CD는 화학적 성질도 같다. AB끼리 같고 CD끼리 같고. 10번에 표는 자연에 존재하는 브로민의 동위 원소의 원자량 존재비를 나타낸 자료이다. 자, BR의 브로민의 평균 원자량. 자, 일단 식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78.92인 애가 100분의 50.69만큼 있어요. 더하기 80.92인 애가 100분의 49.31만큼 있어요. 이거 더하면 됩니다. 이거 더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열심히 해야죠. 79.91. 됐어요? 요거는 근데 좀 숙제로 좀 해야겠다. 이게 좀 우리 진도 좀 나가긴 해야 돼서 150에서 153쪽까지는 숙제로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마저 하겠습니다. 앞에는 좀 숙제로 해주시고 현대 원자 모형. 자, 현대 원자 모형. 원자 모형은 이제 과학자들이 원자를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모형을 제안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더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실험을 통해서 실험이나 아니면 이제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원자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제안합니다. 돌턴은 갑자기 원자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돌턴은 그 전에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면 원자 크기 질량이 같으며 다른 종류면 크기 질량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 요런 애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어떤 화합물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1803년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다. 그래서 돌턴에는 뭐 전자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동그란 모형을 제안하는 거야. 원자는 그냥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돌턴의 원자 모형은 그냥 이렇게 동그란 애가 있다. 안 쪼개지는 애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되려면,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성분비로 결합을 하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만들어지는데 물은
항상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수소는 1이고 질량이, 어떤 수소는 2이고 어떤 수소는 뭐 3이고 이러면 어쩔 때는 뭐 2대 8도 되고 어쩔 때는 3대 8도 돼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아니라 항상 1대 8이라는 것은, 수소라고 하는 애는 질량이 한 1 정도 되는 애가 산소에 비해서 산소에 비해서 1 정도 되는 애가 이게 두 개가 결합됐다라는 것도 사실은 몰라. 이것도 모르는 건데, 하여튼 물이 되면, 물은 수소는 항상 수소랑 산소랑 결합해서 물이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항상 일정하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실험을 여러 번 해서. 근데 이제 한계점,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등은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돌턴의 원자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자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 돌턴의 원자설을 설명하려면 하여튼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셔야 돼. 근데 그거를 설명한 사람은 이제 아보가드로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시하지 못했다. 근데 일단 사람들 뇌리에 원자로 되어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한 이론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원자라는 이자로 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것도 발견돼.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원소면, 같은 종류면 원자 크기, 질량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가 같은데 질량이 달라요. 동위 원소는. 종류가 같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하는 성질이 같다라는 거고, 질량은 이제 중성자수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동위원소가 발견되고 이러면서 이런 거 설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쪼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핵분열이나 핵융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이제 고쳐야 할 점이 많긴 한 거죠.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전자를 발견했고요. 전자를 발견하고 보니까, 근데 원자가 평상시에는 다 그냥 전체적으로 중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원자는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모델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가 입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박혀 있는 모델을 제안하는 거죠. 이런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걸 푸딩 모형이라고 합니다. 얘를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뭐 건포도 같은 게 저런 식으로 이제 빵에 이제 푸딩에 박혀 있는 모형입니다. 자, 근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보니까 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점에 모여 있고, 걔네를 주변을 이제 전자가 돌고 있다. 이제 원자 핵을 발견했으니까 러더퍼드는 이런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런 걸 태양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태양계 모형이라고 해요. 태양계도 그러긴 하죠. 태양이랑 지구랑 분명히 인력이 있어. 인력이 있는데 얘가 태양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붙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빈 공간이 많은 거 아니야. 떨어져 있어야지 빈 공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붙어 있으려면 얘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게 회전 운동 한다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과 한계점, 원자 핵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저런 거를 주장하는 건데, 근데 얘가 전자가 이렇게 돌면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면서, 그러면 이제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나가. 근데 에너지가 나간다라는 것은 얘가 회전 운동이 좀 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 간에 전기력은 일정한데 얘가 회전 운동을 더 못하는, 그 에너지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충돌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설명을 못해요. 이 당시에 선 스펙트럼이 왜 나오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는 건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의 원자 모형을 알려면 이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파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자, 일단은 빛이 파장이 있고,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빛은 전자기파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이동하는 파동이에요. 전자기파인데, 그러면 이제 파동에서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가 파장이야. 골하고 골까지 거리도 파장이에요. 람다라고 보통 있습니다. 람다. 파장이 뭔지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뭐 알아야 되나. 속력. 파장은 1회 진동할 때 이동하는, 뭐 물질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동하는 거리가 파장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1회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인데 초 단위로 할 거고요. 진동수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여기 진동수.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건 정의상 그런 건데, 당연한 건데, 주기가 만약에 뭐 0.1초다. 한 번 진동할 때 0.1초 걸린다. 그럼 진동수는 얼마야? 1초에 몇 번 진동해요? 10번이죠, 그쵸? 그러니까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다. 주기는 진동수랑 역수관계에 있다. 요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에서의 속력은 원래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속력은. 근데 파동에서는 시간이 주기에 해당하는 거고, 거리는 파장에 해당해. 왜냐면 이제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고,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가 파장이기 때문에. 근데 주기분의 1이 뭘까요? 주기분의 1이 진동수죠.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하셔도 속력이 나와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근데 잘 봐. 이제 빛의 속력은 뭐 진공 속에서 C로 일정한 값이에요. 빛의 속력은 뭐 빨간 빛은 더 빨리 가고 뭐 파란 빛은 늦게 가고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가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빛의 속력이잖아. 그쵸?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보통 요 진동수를 화학에서는 요런 단위를 많이 쓰기는 해요. 이렇게 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뉴. 뭐 물리에서는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F를 많이 쓰는데, 화학에서는 또 요렇게 많이 씁니다. 이건 람다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건 람다. 자, 근데 요게 상수값이기 때문에 람다 곱하기 뉴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서로 무슨 관계가 될까요? 이 둘이 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곱해서 하나의 값이 되려면
네. 그러니까 람다는 뭐 뉴분의 C 이렇게 되잖아. 그쵸? 이거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여기가 이 진동수가 이렇게 커지죠? 예, 진동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진동수 증가. 근데 파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게?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예, 파장은 1로 가야지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파장은 라디오파 이런 데로 가야지 커지는 겁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여기 나와 있어요. C는 람다 곱하기 뉴인데 이게 C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예, 파장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 반비례입니다. 일단 이거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관한 건데,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하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이제 이 H는 플랑크 상수이고, 에너지는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예, 중요합니다.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근데 위에서 C는 람다분의 뉴니까 이 뉴는 람다분의 C라고 쓰셔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바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어떻게 돼? 파장에는 반비례해요. 자, 엄청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자, 잘 봐요, 이제. 자, 이게 파장이 다 다르고 진동수가 다 달라, 이 전자기파가. 그래서 감마선이나 이렇게 진동수가 큰 애들은 일로 가면 에너지가 높은 빛이에요. 근데 일로 가면 라디오파나 이런 거는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크면 에너지가 어떤 거야? 에너지가 이거 에너지가 작은 그런 전자기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신하고 이럴 때 라디오파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라디오나 아니면 뭐 라디오파나 이런 걸로. 그 지금 전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라디오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라디오 틀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를 뭐 감마선이나 이런 걸 쓰면은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마선은 뭐 핵폭탄이 터지거나 막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암 치료하거나 이런 데 쓸 수는 있죠. 에너지가 큰 빛이기 때문에. X선도 이제 투과성이 강하고 위험한 빛이에요. 그래서 X선 촬영할 때는 그냥 잠깐 쬐는 거, 잠깐 띠 하고 끝이야.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이제 뭐 납조끼 같은 거 입고 일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찍을 땐 밖에 나가 있죠. X선 뭐 병원에 가서 X선 촬영하면. 그다음에 자외선은 뭐 피부암이나 이런 거 발생할 수도 있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서 적당한 거예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인데 이 정도 에너지는 이제 우리 그 시세포를 자극을 해서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서 뇌에서 야 이거는 이제 보라색이야, 이거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해주는 그런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고, 적외선은 이제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적외선은 근데 우리가 열선이라고 합니다. 열선이라고 하고, 마이크로파는 그거보다는 이제 에너지가 적기는 하지만 이제 뭐 강도를 높이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어찌됐건 마이크로파로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파가 나오고 통신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FM 라디오, AM 라디오가 있고 라디오 장파 이런 걸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가 가시광선인데 요 내에서도 요런 애들의 에너지가 사실 다른 거예요. 이
이 빛들의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다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스펙트럼에서 원래 그 고온의 물체에서부터 나오는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보이고, 근데 선 스펙트럼은 어떤 특정한 원소나 기체를 안에다가 가둬두고 에너지를 주면 이런 어떤 빛이 나오는데, 그거를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파장의 선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죠.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리튬은 이렇게 나오고 칼륨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소마다 달라요. 원소마다. 요거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에너지를 줬을 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빛이 통과를 하는 거야. 그 물질들이 있는 곳을 통과를 하는 거야. 근데 통과하는 동안에 이제 이런 흡수선이 나옵니다. 흡수선. 흡수선이 나오고, 근데 같은 원소라면 흡수되는 지점이랑 방출되는 지점이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순위가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요. 요런 현상들이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원자 모형하고 어떻게 이제 관련 지을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어가 전자가 이제 돌기는 도는데 특정한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러더퍼드는 그냥 돈다라고 얘기했고, 뭐 궤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질 않았고요. 예. 특정한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특정한 궤도를 도는데 원자가 여기 아니면 여기 돌아. 여기는 안 돌아. 이 원자는 양자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기 아니면 여기 돕니다. 만약에 양자화가 안 돼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라는 걸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선 스펙트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건데, 자, 원자 핵에 가까우면은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원자 핵에 가까우면 에너지가 낮아. 그러다가 여기에 알맞은 여기 점프하기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빛이 오면 그거를 흡수하는 거예요. 다른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요 근처다. 얘는 흡수하는데 얘는 안 흡수해요. 왜냐면 거기에는 에너지 순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도 하는데, 가장 낮은 바닥 상태라고 하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는 걸 이제 들뜬 상태라고 해요. 들뜬 상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 흡수하고,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곧 있으면 내려와요. 왜냐면 여기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출 스펙트럼들은 그 기체에 에너지를 주면 얘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를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빛을 줬을 때 좀 저온의 그런 기체, 그런 걸 통과하다 보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고온의 기체,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뭐 어느 정도 가시죠?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1885년 발머가 수소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고, 요 어떤 비율이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비율이 있거든요. 참 뭐 수학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발머. 물리학자라고는 돼 있는데 하여튼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요 비율을 보고 식을 이렇게 만들어. 신기하죠? 이게 이렇게 저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람다분의 1은 r 곱하기 2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이다. 여기에 3, 4, 5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거든요. 요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n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요. 파장이. 수학식을 만들어. 이게 숫자만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봐. 하여튼 요런 식을 만듭니다. 발머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n이라고 하는 게 딱딱 끊겨 있잖아요. 3, 4, 5 이렇게 끊겨 있잖아.
뭐 3.5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껍질을 의미하는데 이따 발모 계열 나오겠지만 이게 두 번째 껍질이고요. 요런 애들이 이제 그거보다 위에 있는 껍질을 말해.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런 식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션 계열이라고 있는데,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에서 나오는 빛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보다 에너지가 높은 빛이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은 라이먼 계열, 파션 계열은 이제 적외선 계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보어가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런 거 자기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일단은 전자 껍질이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요.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다.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왜 K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나오나? 하여튼 A부터 하는 게 아니라 K, L, M, N으로 하는 거다. K부터, K 껍질이 제일 작은 거고요. K, L, M, N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K 전자 껍질에 있어요. 그러다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이렇게 들뜰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는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해요. 여기에서 다음 껍질로 이동하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된다. 이게 멀면 불안정한 거거든요. 불안정하던 애가 바닥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그 에너지만큼, 남는 에너지만큼 방출한다. 그리고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보시면 요 껍질과 요 껍질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은 두 개까지만 들어갑니다. 두 개까지가. 공간이 좁아서. 자,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무튼 이거 실험적으로 아까 전에 그 수치들 나온 거 계산을 하면은 요런 값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에너지 준위는 첫 번째 껍질 K 껍질은 여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312kJ/몰이 됩니다. 자, 일단 왜 마이너스 값이 있냐면 이게 전자를 이렇게 돌던 애들이 여기 있던 애가 그러니까 멀리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들어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애는 무한대라고 할게. 일단 무한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사실은 좀 멀리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우주 끝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무한대 제곱분의 1은 얼마지? 무한대 제곱분의 1312 이건 0이죠. 저기 무한대는 n 무한대는 0이야 에너지가. 여기 있다가 전자가 일로 들어오면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이게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방출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이 이제 자기한테 빠져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 집어넣어 보면 이게 계단이긴 한데 이게 일정한 계단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무한대는 0이겠죠. 에너지가 0. 그 첫 번째 있는 껍질까지는 이만큼이 1310인데 두 번째는 328이잖아요. 요만큼이 328이야. 여기 이만큼이 거의 얼마야? 거의 900 얼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가 에너지가 900 정도인데 나머지 다 합쳐봤자 3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계단이
계단이 이런 계단이야. 이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되게 힘들고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는 이렇게 계단. 요런 계단이에요. 요런 계단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네. 자, 그래서 잘 봐요. 네. 라이먼 계열은 전자들이 N1로 떨어질 때 들인데 2랑 1 차이가 워낙 크니까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에너지가 높은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1로 떨어질 때는 좀 2에서 1로만 떨어져도 에너지가 높은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딸랑 위에서 그냥 2에서 1로만 떨어져도 에너지가 높은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높은 빛이 뭐냐? 자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 라이먼은 자외선의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지? 자외선 계열의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가 높은 빛이 방출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가시광선 먼저 이제 봤겠죠. 자외선을 보려면 우리가 보는 건 아니고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머 계열은 N2로 떨어지는 거예요. N2로. 그런 거는 N2로 떨어지는 거는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가시광선 영역. 근데 파션 계열은 N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폭이 너무 적으니까 에너지가 작은 빛인데 그게 이제 적외선 영역이 되는 거예요. 라이먼은 자외선 에너지 차이가 크니까, 발머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파션 계열은 이제 에너지 차이가 작아가지고 적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이 됩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여기는 2이고 요건 1이고 요거는 3이잖아. 요게 이제 얘가 1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이 식을 만들 때 뭐 보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식을 만들고 나서 이제 뭐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브래킷 계열, 폰트 계열도 있는데 아무튼 라이먼, 발머, 파션 계열까지는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과 한계점.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런 거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어가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식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면 그런 식들을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제 전자들끼리의 반발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원자 핵하고 전자 하나하고만 어떤 에너지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 2개 이상이 되면 어렵고, 계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다 보면 일정한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정한 궤도를. 근데 일정한 궤도를 돈다라는 증거가 없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전자가 진짜 돌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가지고 확률로서만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 확률로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원궤도가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확률로서 알 수가 있다. 그래도 보어 이론은 뭐 수소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했고, 껍질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껍질 개념, 이제 그런 이제 특정 궤도에만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은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에너지 값만 갖는다.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현대 원자 모형은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이건 하여튼 오비탈이라고 하는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보어는 이제 궤도 모형이에요. 궤도는 이제 오비트라고 하고요. 오비탈은 좀 비슷한 용어긴 하지만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오비탈에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다음에 하는데, 167쪽 칸 채우기 좀 해보자.
자, 돌턴은 딱딱한 공 모형, 이게 돌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톰슨의 모형입니다. 톰슨. 근데 얘를 푸딩 모형이라고도 하고, 이건 러더퍼드 모형이고, 이건 이제 그 궤도 태양계 모형이라고 해요. 태양계 모형. 이거는 이제 보어인데, 어떻게 보면 보어가 더 태양계 같긴 하지만 얘를 태양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궤도 모형이다. 아니면 껍질 모형이다. 궤도 모형이다. 여기 써있구나. 태양계, 궤도, 이거 푸딩, 뭐 이런 모형을 이제 별명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요건 안 했네요.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는.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도 좀 숙제로 여기도 1번에서 5번 숙제로 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